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역사 한 수업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할 내용은 어디냐면요. 1회고사가 끝나고 나서 진행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요. 여러분들 모두 다 196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을 펼쳐주고요. 수업 때 말을 했지만 193, 194, 195는 수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범 아니기도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특히나 194쪽은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여기서 수업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과 관련된 어떤 배경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194쪽은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6쪽, 교과서는 196쪽이고 학습지는 104쪽을 펼쳐주세요. 104쪽, 104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과서는 196, 학습지는 104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앞에 화면을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은 다양한 사회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회운동에 관련한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볼 건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죠. 3.1운동 이후에 다양한 독립운동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좋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농민노동운동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세 번째, 농민노동운동의 요구를 통해 운동의 성격 또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아니고요. 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독립운동 방향을 본대요. 다양한 독립운동 방향. 우리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해온 걸 1회고사 전에 배웠습니다. 어떤 게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밖에서 싸우는 독립투쟁, 그리고요 임시정부의 노력, 그리고요 그렇죠. 실력을 양성하자는 운동 등을 봐왔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어떤 이유인가? 바로 3.1운동 이후였다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독립운동 방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시점이 언제다, 여러분들? 3.1운동 이후다라는 거예요. 역사는요, 시기 파악이 중요합니다. 언제 일어났고, 언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변화를 파악해야 돼요. 변화를. 3.1운동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함을 우리는 1회고사 전에 배웠고, 오늘부터도 다시 다양한 독립운동 방향 중에서 남은 일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민노동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이 다양한 독립운동 중에서 오늘은 사회운동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사회운동 안에서도요. 이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노동자와 농민이 전개한 노농운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농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운동에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농민과 노동이 다양한 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 요구를 통해서 운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성격,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이 운동의 캐릭터를 한번 사료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보면 무슨 운동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3.1운동이라 했어요. 3.1운동 이후에 다양한 민족운동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국내외적으로, 안과 밖에서 다양한 운동이 발전하게 되었다. 언제 이후? 3.1운동 이후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1회고사전에 배웠던 거는 이 무장투쟁과 외교활동과 그리고 실력 양성운동이었죠. 밖에서는요, 무장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활발하게. 왜? 바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들의 의지를, 자신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국외에도 전달이 되고 국외에 있는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이 적극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봉오동, 청산리 전투 등이 있었고, 그리고 자유시 참변이란 걸 잠깐 위기를 겪었다가 나중에 3부가 성립되고
나중에 다시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독립군의 힘을 모으고자 했다라는 걸 배웠었죠, 여러분들. 외교 활동은요, 딱 단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나, 여러분들? 김구도 나오고요. 그쵸? 바로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요,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외교 활동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을 보면 외교 활동, 즉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파견하는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노력도 있었나요? 그렇죠. 독립공채, 애국공채도 발행을 하고 의연금도 모으면서 독립군의 전쟁 준비도 했다라는 등 다양한 노력도 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외교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노력도 했는데 그 중에서 외교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우리 안에서 전개된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밀립대학 운동, 대학을 세우자, 밀립대학. 우리 민족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세우자. 그리고요, 자, 우리의 산업을 발전시키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칸이 없어서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촌 계몽을 위한 노력들도 하고 정치적 실력도 기르자라는 운동도 전개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뭐가 있죠? 의열투쟁과 농민노동운동, 청년학생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농민노동운동과 청년학생운동은 어떤 개념으로 묶을 수 있냐면요. 바로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이라는 개념 아래에 다양한 계층인 농민과 노동, 청년, 학생 플러스 백정도 있어요. 백정의 형평운동까지 해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는 사회운동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 특히 이번 시간은 농민과 노동운동 중심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약하면 결국에는 이 다양한 항일민족운동은 3.1운동 이후다라는 거고, 이게 몇 년대다, 지금 몇 년대일까요, 여러분들? 1920년대랑 1920년대부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항일민족운동이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2회고사 이후부터 배울 다양한 운동 방향 중에서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방금 3.1운동 이후에 다양한 독립운동, 민족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운동 방향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각도 다양해지게 된대요. 생각도. 어떻게 다양해지는가? 바로 이 네 가지를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 이거는 무슨 생각을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그리고 공이 불타고 있죠? 이거를 한자로 하면 공화입니다. 3.1운동 이후에 공화주의가 좀 더 우세해지고, 이 공화주의가 우세해지게 되면서 왕을 다시 세우자라는 복벽주의가 이제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1회고사 전에 배웠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손에 개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죠? 주세요죠.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한다? 개조랍니다. 개조. 개를 줘. 개조주의라고 해요. 개조주의는요, 말 그대로 개조가 뭐예요? 개조가.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마인드를, 행동을, 모든 걸 다 바꾸는 걸 개조주의를 하는데, 이 개조주의에 대한 주장은 크게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타는 내용은 일단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크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신채호가 아니라 한 사람은, 잠시만요.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광수가 말하는 개조주의는요, 민족을 개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을 개조하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안창호가 아니죠. 미안해요. 안중근이라는 인물은 국가, 민족, 사회 모든 전 분야를 개조를 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모두 다 바꿔서 어떻게 하자? 독립을 이뤄내자라는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과 그 다음에 이광수의 개조론은 좀 약간 다르다 정도만 알아들고, 이 중에 좀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게 바로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 이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은 나중에 친일적인 성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조주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면도로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고 있죠. 다리를 민다.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여러분들. 민족주의가 새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뭔가요, 여러분들? 보이나 사진?
회입니다. 회. 여러분들 다양한 회. 방어회, 광어회, 회. 회 먹고 싶어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여행 부산에서 놀러 갔다 오자마자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 먹고 싶네요. 아, 또 회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4개가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이런 사회주의가 다양한 정의들이 있고 하지만 선생님은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뭔데요, 여러분들? 소셜이 뭐예요, 소셜이? 두 사람만 모여도 우리는 그걸 사회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거죠.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유사하게 생각하면 아울. 우리 함께 잘 살자라는 거. 사회주의는 함께 잘 살자라는 이런 뉘앙스, 느낌을 풍기는 사상, 이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회주의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뜻은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통합사회나 아니면 아직 정치와 법, 아니면 뭐 사회문화 등 좀 더 일반 사회 과목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운동을 아까 확인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의 사회운동 중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본다? 사회 계층 중에서 누구? 농민과 노동운동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들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쪽 오른쪽 사진은 농민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이고요. 이쪽 사진은요, 노동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자, 여기 농민운동 사진을 보여주는 이 사진 보면 뭔가 한자가 적혀있어요, 여러분들.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수업 때 제가 읽어줬으니까. 그래요. 벌써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잘 들려요, 여러분들. 자, 보면 암태도 소작인 기념비라고 돼 있어요. 암태도 소작인에 대한 기념비라고 돼 있어요. 기념비. 암태도에 있는 소작인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서 기념을 했대요. 왜 기념했을까? 왜 기념했을까? 왜 기념했을까? 여러분들 왜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뭐 어떤 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저 지붕이 보여요. 어떤 건물이 보여요. 건물이 보여요. 건물이 보여요. 자, 이 건물에 지금 뭐가 보이나요?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괜히 그려보고 싶네요. 이상한데? 아무튼 사람이 앉아있죠, 여러분들. 사람이 쪼그려 앉아있어요. 어디에? 바로 을밀대. 을밀대라는 지붕 위에 한 여성이 앉아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강주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강주룡이라는 이 인물은 도대체 을밀대 지붕에서 왜 앉아있을까? 왜 앉아있을까요?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암태도 소작인의 기념비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죠. 농민운동, 암태도 소작인들의 저항은요, 바로 우리는 흔히 농민운동 또는 소작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요,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에 도대체 왜 농민운동을 벌였는가? 왜 소작쟁이를 벌였는가? 왜 벌였을까요, 여러분들? 왜 벌였을까요? 난 상상해보세요. 당시 농민들이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늘었을까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사회운동이 막 많습니다. 파업도 하고 노동운동만 벌이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흔들죠? 그렇죠. 바로 살기 힘드니까. 우리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노동자들이 운동 벌이는 이유는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왜? 농민이 살기 어려워졌으니까요. 농민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농민이 살기 어려워.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1910년대, 20년대 거치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살기 어려워졌냐? 왜 어려워졌냐? 바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두 사진은요, 우리가 1회고사 전에 배웠던 일제강점기의 통치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는 1910년대 경제 통치 내용이고요. 하나는 1920년대 통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던 걸 떠올려 보세요.
뭘까요? 1910년대 일제 통치가 보면 경찰 같은 사람이 뭔가 눈을 보고 있어요. 뭐를? 땅을. 우리는 이거 뭐다?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죠. 1910년대 일제는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갔다라고 했습니다. 빼앗아 갔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신고 기간이 굉장히 짧기도 했고요. 굉장히 짧았고요. 신고를 해도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다 되돌려 보냈습니다. 신고가 제대로 안 된 토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모두 다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토지를 잃게 되었어요. 자기 토지를 잃고 땅굴에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주저앉아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을까요? 굶어 죽을까? 아니, 어떻게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대다수의 농민들은요, 지주, 땅이 있는 사람들의 토지에 들어가서 대신 경작해줬습니다. 대신 그 토지에 들어가서 대신 경작해줬어요. 우리는 그 농민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작농이라 합니다. 우리 집주인이라 하죠. 땅 집주인이야, 집주인. 집주인, 그 건물주는 건물주에 들어가서 가면 뭘 내야 돼요, 여러분들? 월세를 내죠. 월세. 건물주의 집에 들어가서 빌려서 월세를 내죠. 그것처럼 당시 농민들도 토지를 다 잃었기 때문에 자기 토지가 없기 때문에 남의 토지에 들어가서 대신 일하고 대신 경작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작료라고 합니다. 소작농은 토지를 빌린 사람이고요. 그 빌린 사람이 이용료를 낸 걸 우리는 소작료라고 합니다. 소작농, 소작료. 이 단어 개념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우리 조선의 농민들은 대부분 토지를 잃고 어떤 농민으로 전락했다?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몇 년대다? 1910년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1920년대 와서도 경제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일본의 쌀이 부족하대요. 쌀을 부족한 걸 어디서 충당했는가? 바로 우리 조선 한반도였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벌이는가?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랑 산미 증식 계획이랑 하게 된다라는 거. 쌀 생산은 미가 쌀이에요. 쌀 생산은 증식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쌀을 생산을 한대요. 많이 한대요. 근데 너무 많이 많이 만들어지나요? 다양한 방식들 해야겠죠, 여러분들. 쌀이 많이 생산되도록 약도 뿌리고요. 쌀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물도 막 새롭게 넣고요. 막 해야 돼요. 막 투자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 이 돈을 다 투자하는데 중요한 건 이 돈을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다 지주들한테 부담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주들이 진짜 자기가 냈을까요? 지주들은요, 이런 자기 부담이 되는 걸 공과금이든 뭐든 이런 부담 비용들 다 어디다가 바로 농민들한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농민들 전가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토지를 잃는 농민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토지를 잃는 농민들이 또 나타나게 돼요. 자, 정리를 할게요. 결국 1910년대, 20년대 이 걸치면서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으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그 다음에 소작농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세, 다양한 공과금들을 지주가 땅 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 소작농들한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소작농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 그래서 벌인 게 뭐다? 농민운동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한번 그 구체적으로 봐보도록 해보죠. 자, 1920년대 초반에 먼저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때 목표는 여러분들 목표를 어떻게 잡을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잡을래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러면 처음에 운동을 왜 할 것 같아, 그러면? 살기 위한 거. 서바이벌. 살기 위함에 우리는 그 뭐라 한다? 바로 생존권 보장이랍니다.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활동을 왜 했냐? 목표는 뭐냐? 하면 바로 생존권, 서바이벌.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살기 위해서 운동을 전개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더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다양한 조합들이란 거예요. 조합을 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한 게 바로 우리 살게 해달라, 생존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신 농민이라면 어떤 요구사항을 던질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 내릴래요? 한번 생각해봤나요? 그쵸. 여러분 생각한 대로 말 그대로 아까 뭘 많이 거뒀다. 그쵸. 한번 그거를 정말 그런가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이 사료는요, 여러분들 학습지 왼쪽에 있습니다. 학습지 왼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 학습지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같이 확인해봐요. 여기 확인해봐요. 자, 여기 보면 1920년대, 특히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소작쟁이의 요구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게 정말 나타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 소작 조건을 보장하고 소작료는 실제 수확량의 40%를 한도로 할 것.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말 그대로 소작료를 낮춰달래요. 몇 프로로? 40%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그전에는 소작료를 얼마나 걷었다는 걸까요? 40% 이상을 걷었다는 거죠. 50%, 60%, 심지어는 80% 이상을 걷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쌀을 100을 생산했으면 그 중에 80을 다 땅 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20으로 1년 동안 버티고 생필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작 조건을 보장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소작권 보장이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소작권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작권 뭐냐? 여러분들이 집을 빌렸어요. 건물주의 건물을, 집을 빌렸어요. 집을 빌렸어요. 여러분들 집을 빌렸어. 몇 개월? 3년 계약으로. 3년 계약으로 빌렸어. 3년 계약. 빌렸어요. 그러나 집주인이 갑자기, 어이, 한수야, 너 3년 계약인데, 1년 후에 나가라. 1년 후에 나가. 하는 거야, 나가. 자, 이러면 집 계약권을 보장받은 건가요? 난 3년 동안 여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집이 없는데.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소작 조건을 보장한다라는 것은요, 소작 계약을 이것 똑같이 하거든요. 집 빌리는 것도 똑같이 계약을 해요. 몇 년 동안 이 땅을 빌려서 내가 경자를 하겠다는 걸 계약을 해요. 그러나 이 계약 기간을 중간에 누가? 지주가 파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조건의 소작농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소작 조건을 예를 들어 3년을 계약했으면 이거는 반드시 꼭 지키게 해달라라는 게 바로 소작 조건 보장입니다, 여러분들. 소작 조건을 보장하고 수확료는 40%를 낮춰달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세 공과금, 이건 원래 지주, 땅 주인이 납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 주인. 참고로 지세와 소작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소작료는 말 그대로 땅을 빌린 사람, 집을 빌린 사람이 그 이용료를 내는 거예요, 주인한테. 반면에 지세는요, 땅 주인이 가진 사람이, 집 주인이 그 땅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지세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세는 세금조차도 소작농한테 넘기고, 공과금, 뭐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전기세, 물세 이런 것도 다 소작농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소작료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지세에다가 공과금 납부해야 돼요. 남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장사. 농민들은 계속 마이너스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부역은 뭐냐면요, 강제 노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제 노동.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빌린 이 땅만 경작해도 바빠 죽겠는데 딴 데 가서도 경작하래. 지금 딴 데 가서도 강제로 부역도 시킵니다. 그리고 이민을 반대한다. 왜? 빼앗긴 토지를 일본인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민 온 일본인들한테. 토지도 잃고 지금 소작료도 내기 바빠 죽겠고 거기에 지세 공과금 또 내라 하고 거기다가 강제 노동시켜요. 여러분들 어때요? 죽어나가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뭘 요구했다? 바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는 거에서 생존권 보장. 우리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생존권 보장 위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가? 구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요구했는가? 뭘 낮춰달라? 땅 이용료이 뭐? 소작료라고. 소작료를 인하하고 지세와 각종 공과금 지적 부담할 것, 그 외 등등 있었죠, 여러분들? 이런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예시가 뭐냐면 아까 사진에서 봤던 어디 섬?
도에 있었던 암태도에 있었던 소작쟁입니다. 1923년에 전개됐어요. 여러분 암태도는 뭐냐면요. 섬이에요. 섬. 아이슬란드 섬이에요. 독도, 암태도, 여의도, 도. 섬 여러분들. 울릉도 섬이에요. 전라남도 아래에 있는 섬입니다. 암태도라는 섬에서 암태 아이슬란드에서 섬에서 소작쟁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운동이 1920년대 중반에 가서는 좀 살짝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소장농이 뭘 했어요, 여러분들? 토지를 빌리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나 소장농뿐만 아니라 소장농이 암태도에서 있었던 소작쟁이 성공을 보이니까 다른 농민들도 눈이 갑니다, 이제. 어떤 농민들? 자기 토지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경작하는 그 농민을 뭐라 하나? 바로 자작농이랍니다. 소장농은 자기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자작농은 자기 토지가 있고 그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장농뿐만 아니라 자작농까지 참여하면서 농민조합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게 더 넓어서 전국적으로 넓어졌어요. 몇 년대? 1927년대. 우리는 그 뭐라고 하냐면 조선 농민 총동맹이라고 합니다.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이 농민조합 단체가 커졌어요. 헤비해졌습니다. 자, 커진 상황 속에서 자, 또 시간이 흘러 193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1930년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성격으로 변화했다는 것과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투쟁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성격,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성격,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농민이 못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못해서다? 아니면 소장농 이런 개인 하나하나의 문제다? 아니란 거예요. 바로 유해 정치적인 구조 문제란 거예요. 정치적 구조. 바로 이 일제강점기를 만드는 이 식민 통치 제도를 만든 누구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 조선 총독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치 구조 문제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구조를 파괴하고 없애는 게 어떤 목적이다? 바로 정치적인 목적이다.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화한 게 바로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 혁명은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사회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냐면 지배계층이 있고요. 피지배계층이 있어요. 일단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어요. 이 지배계층은 누구냐면 바로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이고요. 피지배계층은 뭐냐? 바로 농민과 노동자입니다. 농민과 노동. 자본가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바로 농민과 노동의 희생으로 자본가들이 배부르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돈 벌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더 악화되었다는 거. 더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냐? 바로 이 자본가들, 이 지배 계층들을 몰아내고 이 농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는요.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든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사회주의에서 바라보는 세상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 시기 식민지 시기에 빗대어서 본다면 지배계층은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 지배계층은 그럼 누구예요? 자본가가 아니라 바로 일본. 이것 또한 이 일본을 도와주는 친일적인 자본가들, 친일 자본가와 일본 제국주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우리 조선 농민들, 조선의 농민 노동자가 만든 나라인 국가, 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한다는 거고, 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 바로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한다.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거. 비합법적이라는 방식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는 합법이었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1920년대는요.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하는 게 합법이었는데 나름 합법이었어요. 이게. 그러나 30년대 와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죽창을 들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합법적인 방식이다라는 거고 이 조합의 성격도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활동 목표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계급을 해방하고 계급은 뭐냐? 바로 지배 계급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지배 계급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급 해방과 반제국주의. 이 지배하는 계급이 누구다? 바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이라는 목표를 잡게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이렇게 토지는 농민에게 노농의 정부를 수립하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농의 정부가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자라고. 노농의 정부. 자, 이렇게 저항하게 돼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죽창을 들고 막 폭력적으로 막 저항을 해요. 자, 일본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해라. 그래, 보고 있을게. 잘한다. 이러고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도 나름의 대책을 세웁니다. 와, 여기서 더 심하게 했다가는 이들이 더 큰 방식으로 더욱 더 큰 방식으로 우리한테 저항하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바로 이제는 무마하려고 하는 이 운동을. 이 운동을 우쭈쭈 아이고 그랬어요. 미안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전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조선농지령이라는 걸 제정하게 됩니다. 조선농지령. 농촌진흥운동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농촌을 계몽하는 거예요. 농촌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살기 좋도록 해주는 게 농촌진흥운동이고 조선농지령 뭐냐면요. 바로 조선 농민들에 대한 소작권, 소작료 등을 보장하고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몇 년대다? 바로 1930년대의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자, 농민운동을 봤으면 이제 노동운동을 보게 될 건데요. 노동운동은 농민운동과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은 왜 발생했는가? 바로 노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노동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바로 노동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왜? 왜 늘었나? 왜 늘었을까? 늘었어요. 아이고, 뭐야 이거. 넘어가라. 늘었대요. 왜 늘었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노동이 일하는 공간. 바로 공장, 회사 등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기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공장이나 회사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이 시기가 몇 년대예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지금 무슨 운동 이유다? 3.1운동 이유다. 3.1운동 이유는 몇 년대다? 1920년대다. 1920년대는 무슨 통치죠, 여러분들? 문화 통치죠. 문화 통치 시기에 회사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시행한 정책이 뭐였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회사령을 폐지했기 때문이에요. 회사령을 폐지했기 때문에 공장이 많이 생겼던 거고 회사가 많이 생겼던 거고 공장과 회사가 생겼으면 그거에 필요한 노동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죠. 채용해야 되죠.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 공장이. 노동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늘어만 났지 그들의 환경 조건 어땠는가? 이렇게 임금에서도 차별이 생기고요. 임금 차별.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일본 임금 차별. 남자와 여자 임금 차별. 그리고 이렇게 오밀조밀 앉아가지고 노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가루를 먹게 되면서 산업 환경도 나빴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회사령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 환경은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1920년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전개하게 됩니다. 바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생존권 보장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농민운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요구사항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뭘 요구할래요? 아까 임금차별 때 뭘 요구할래요? 임금차별 없애달라는 거예요. 임금차별 없애달라. 그리고 또
환경 조건을 개선해달라. 이런 걸 말하겠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 이렇게. 임금 삭감과 부당해고 반대, 노동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결국 이런 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했다? Why? 바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대 중반 와서는 사회주의자가 개입하게 되는데, 잠깐 하나씩 빼먹었네요. 이렇게 1920년대 초반에 생존권을 목표로 전개를 했다라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부산과 경성, 오늘날 서울이에요. 서울에 있었던 여자 노동자를 탄압, 파업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러한 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게 조선 노농 총동맹이 만들어진 조선 노농 총동맹 1924년에 자 한번 여러분 헷갈릴 텐데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1923년에 농민운동이 있었어요. 어느 섬에서? 암태도였죠. 암태도에서 소작쟁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1923년에 경성 지역에서 고무를 만드는 여자 노동자의 파업을 하게 됩니다. 농민과 노동자 모두 이렇게 파업을 하고 농민 소작쟁이들을 벌이게 되니 이 농민과 노동자들이 자신감 뿜뿜 할만하다 하면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함께 모였어요. 그게 뭐다? 농민과 노동자 함께 만든 조선 노농총동맹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이 만든 총동맹이 몇 년이다? 24년이다라는 거죠. 24년이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27년에 와서 이 노농총동맹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지니까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화하게 해서 단체를 나눕니다. 어떻게? 노동자 단체와 농민 단체로.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조선 농민총동맹이 1927년에 나오고 동일하게 조선 노동총동맹도 27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선 노동총 만들다가 바로 1929년에 원산 지역에서 총파업이 전개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었어요. 대표적 운동. 왜? 바로 라이징 선이라는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빈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노동자들이 폭발한 거예요. 못 살겠다. 우리 못 살겠다. 안 그래도 지금 임금도 적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이 우리를 구타하고 있어. 계기로 원산 지역에 총파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1930년대 들어서 노동운동도 똑같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치적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치적 변화하게 되면서 운동도 역시나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합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처음 봤었던 이 지붕 위에 있었던 이분. 여기는 이렇게 있다 해야 되나? 이거. 바로 을밀대라는 지붕 위에 공주령 인물이 고공농성한 사건이 대표적으로 1930년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방금 조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배경, 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거의 성격 변화를 다양한 주장을 통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본 게 무엇이냐? 먼저 사회운동이었어요. 자,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던 그 시점은 어느 사건 이후였다? 그렇죠, 바로 3.1운동 이후였다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이런 사회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가 무슨 통치를 바꿔서 바로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다양한 단체들도 만들도록 허락해줬고 그 다음에 집회도 열도록 허락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가능했다는 거고 이 사회운동 안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농민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그 다음에 백정들의 형평운동이 있어요. 형평운동. 이렇게 사회운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것은 여러분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에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요, 1920년대 들어서 20년대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활동했다? 생존권을 목표로 활동했고, 대체적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생존권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 이렇게 생존권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조선 노농 총 동맹이라 하죠. 조선 노농 총 동맹이고, 이 사이에 있던 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와 그다음에 경성 지역에 고무 요공인 파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1923년, 여기가 1924년이었던 거, 1924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단체가 너무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니까 나눠지게 됐다라 했어요. 하나는 노동 총동맹과 하나는 농민 총동맹으로 나눠졌다 했고, 이때가 1927년이라 했어요. 1927년. 자, 1927년이고, 자, 잠깐만요. 이거 그러다가 이 운동이 1930년대 가서 바뀌었다 해서 1930년대 가서 바뀌었어요. 운동의 목표와 방법이 바뀌었어요. 목표는 뭐다? 바로 목표는 왜 한다? 바로 정치적 성격을 띠기 위한 정치적 성격 또는 사회주의 혁명의 달성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달성. 생존권 보장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의 달성. 정치적 성격을 띄었다는 거고, 방법은 합법에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다? 그 대표적인 게 1931년에 있었던 강주룡의 고공 농성이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전부 여러분 우리 배운 거 이게 다예요. 여기 보이나? 자,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를 바뀌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허용이 되었다는 거고, 이 사회운동에는 농민, 노동, 학생, 소년, 여성, 백정운동이 있었다는 걸 배웠고, 그 중에서 이 영상에서 배운 거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란 거고, 이들이 1920년대에 일으켰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생존권 보장이다라는 거고, 또는 생존권의 보장을 받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운동은 대표적으로 1923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 경성 지역에 그다음 운동이 노동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04년에 조선 노농 총동맹이 만들어지고 27년에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30년대 와서는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성격을 띄었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게요. 목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고, 방법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주의 고공농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격과 목표 방법을 좀 더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목표, 성격, 방법. 목표는 생존권 보장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성격도 생존권 보장의 성격을 띈다라고 말을 합니다. 띈다. 방법은 합법적이었다는 합법적. 이때가 1920년대라는 거, 1920년대. 그리고 이게 1930년대 와서 생존권 보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거, 사회주의 혁명. 달성하고자 했고, 그래서 정치적 성격을 띈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성격. 띄고, 방법도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예요. 우리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자, 해서 오늘 모든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복습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영상을 보고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읽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없다면 머릿속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봤다면 꼭 스스로 학습지와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